자, 어디로 갈까요? 네. 그냥 예쁜 길로 막 그 위로 막 그 임진각 쪽으로 막 돌고 막 그러세요. 막 도세요. 이제 뭐 자율주행하세요. 테슬라니까 그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니콜라 테슬라는 세르비아인 정교의 아버지, 후식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교직자가 아니라 이제 공학자가 됐죠. 공학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테슬라가 이제 1856년생이고요. 86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말년에는 좀 비참하게 그 월세방 싸구려 호텔을 전전하다가 싸구려 호텔에서 이제 쓸쓸하게 생을 마감을 했는데. 아, 그랬어요? 아유, 에디슨이 설립한 회사가 이제 에디슨 전기 회사가 이제 제네럴 일렉트로닉이에요. 여기 이제 JP 모건이라는 회사가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고, 사실 이제 직류를 에디슨이 밀었는데, 그 교류가 이 변압이 용이하잖아요. 네. 변압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게 송전을 먼 거리로 해도 이게 손실이 좀 적은데, 직류는 이제 단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라 네. 먼 거리에 송진하기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송전이나 네. 아주 고전압 송전, 그 다음에 뭐 배터리, 그리고 또 알루미늄 생산 시설과 같은 그 직류 종류가 필요한 그런 시설들에게는 적합한데, 그 외에 이제 송전은 교류가 적합하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는 일찌감치 이제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교류 전동기를 개발하면서 교류를 밀었는데, 에디슨은 직류를 고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둘이 사이가 그것 때문에 이제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가 그 에디슨 전기 회사를 박차고 나갔죠. 그리고 나서 웨스팅하우스와 웨스턴 유니온, 요즘 그 송금하는 회사 말고 그 전신 그 두 회사가 이제 주도를 해서 교류를 이제 미국 전역에 1890년대에 이제 확산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의 수력 발전소가 최초로 이제 교류 전동기로 설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에디슨이 이제 전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특허를 이 테슬라가 반대를 했어요.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제 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전기 송전 시설은 인류를 위한 기술이지 누군가 독점해야 될 기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때 에디슨이 이제 그 전류 전쟁에서 지면서 교류 쪽에 해방을 치려고 이 JP 모건 자본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어차피 질 거 뻔히 알면서. 그래가지고 그 소송을 지루하게 끌어가지고 결국은 그때 당시에 재정 상태가 좋지 못했던 웨스팅하우스가 결국 특허를 포기하는 그런 지경으로 갔죠. 에디슨은 그 교류를 못하게 하려고 1895년에 전기 의자 만들어서 사용 도구로 만들어서 흉흉한 소문도 퍼뜨리고 교류가 이렇게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추악한 면을 많이 드러냈죠. 그런데 우리는 잘할 때 그 에디슨은 정말 순하고 착한 발명왕이고, 훌륭한 사람. 테슬라는 빌런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질투 많고. 근데 사실 테슬라가 에디슨보다 더 뛰어난 천재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뭐 기술 쪽, 발명 쪽으로만 특출했던 게 아니라 음악이나 시 쪽으로도 상당히 그 조예가 깊었고, 키가 188이었어요 또. 인물도 사진 보면 되게 잘생겼어. 그리고 옷도 잘 입었고, 화술이 좋아가지고 당시에 마크 트웨인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말년에도 그렇게 기자들 모아놓고 이야기거리를 많이 들려줘가지고 화제를 많이 하여튼 상당히 특이한 천재였어요. 8개 국어에 또 능숙했다 그래요. 와우. 이야. 천재 중에 천재.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바뀌었죠. 자기장의 단위가 테슬라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많이 공헌을 했습니다. 또 테슬라가 그 테슬라 코일을 만들었는데, 그 테슬라 코일이 그 고주파 변압기예요. 그러니까 승합시키는 승합기죠, 말하자면. 그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그 승합 반도체들이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스펫이나 IGBT가
그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메가헤르츠 단위의 고주파를 이용해서 승합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전기차에 그대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승합 원리로 해서 지금 IGBT로 계속 승합을 하는 그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의료 분야에서 아주 혁신적인 발명을 했었던 렌트겐, 네. 1895년에 그 엑스레이를 엑스레이. 발견했잖아요. 네, 네. 그 엑스레이를 렌트겐이 발견하기 몇 주 앞서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다 그래요. 오. 그 다음에 마르코니가 이제 라디오 특허를 최초로 냈는데, 그 사람보다 1년 더 먼저 라디오를 제작을 했대요. 라디오에 들어가는 고주파 변압기, 네. 그게 그 테슬라 코일의 기술을 응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최첨단 기술을 발견한 그런 발명가들이나 기술자, 그 공학자들보다 한 발 앞서서 원리를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고난 천재들은 모든 분야에 다 이렇게 능통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이제 테슬라 코일을 만들어낸 것도 그것 때문이었대요. 무선으로 송전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왜 보면은 그 테슬라 코일 보면은 막 인공 번개 막 멋있게 찍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거 외에는 별로 쓸데는 없는데 그게 근데 이게 멋있어. 막 엄청난 소품이야. 그치. 그런데 이제 실제로 무선으로 전기를 송전하는 실험을 했대요. 그런데 테슬라가 그거를 문서나 자료로 남겨놓질 않아가지고 그때 이후에 그게 계속 발전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또 놀랍게 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보트를 무선 조종하는 기술을 또 시연을 했답니다. 이게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사 기술로 해서 무선 송신 기술, 그래가지고 뭐 무선 조종, 드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론 기술의 무선 그 조종 기술도 그 원천 기술의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사실 그 에디슨하고 테슬라는 그렇게 앙숙은 아니었다 그래요. 알려진 것처럼. 그런데 이제 전류 전쟁을 하면서 사이가 틀어져서 뭐 서로 비난도 하고, 나중에 이제 테슬라가 에디슨상 받아라 그러는데 거부도 하고, 에디슨도 같이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올랐을 때 저놈이랑 받느니 난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둘의 갈등을 아주 극대화시키긴 했는데, 실제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서한들을 보면 테슬라의 천재성을 에디슨은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에디슨에 대해서 비꼰 것도 너무 실패를 기반으로 한 실험들을 소모적으로 한다, 뭐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호사가들이 좀 더 둘의 갈등을 극대화시켜서 드라마틱하게 만든 요소도 있습니다. 괴짜 사이언티스트의 모티브가 테슬라예요. 그 테슬라의 CEO인 일런 리브 머스크예요. 이 사람이 거의 다른 건 모르겠는데 테슬라의 괴짜만 닮고 있죠 지금. 뭐 작년에는 갑자기 그 팟캐스트 공개 방송에서 대마초를 공개적으로 흡입을 해가지고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 스페이스X가 국방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미 국방부에서는 대마초 흡연하는 사람하고는 협업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물론 그 대마초가 그 흡입했던 장소가 합법적인 장소이긴 했어요. 그 주가. 근데 유명인이 그렇게 어느 곳에서는 불법이고 어느 곳에서는 합법인 민감한 그래서 주마다 법이 나가니까요. 이렇게 흡입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그게 아니죠.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나 블로그에다 똥꿀 싸지르기로 또 유명해요. 그래서 아주 똥꿀 싸지르는 데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오너 리스크가 상당히 큰 뭐 이혼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어떤 뭐 위자료에 대한 손실, 그것 때문에 법무팀이 따로 붙어가지고 여자를 만나면 야 이거 계약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도 보면은 되게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던 게 타고난 금수저는 아니었어요. 1971년생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엔지니어 아버지와 캐나다 국적의 모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9살 때까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다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당시에 이제 징병제가 있었는데 그 징병제에서 이제 군대 가기 싫어서 어머니가 캐나다 국적이었으니까 캐나다로 이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미국에 이제 그 편입을 했죠. 재료공학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서 스탠포드에 들어갔는데 이틀 만에 중퇴를 했대요.
사업을 하려고. 얼마나 어려서부터 이 공학 쪽에 재능을 많이 보였냐면 12살 때 그 게임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잡지사에 500불에 팔았던 전적이 있어요. 12살짜리 꼬마가. 네. 대단하네. 그런데 또 알려진 거와 달리 지금은 이제 키도 188에 모델 어머니 밑에서 또 공학자의 아버지의 머리를 물려받는 정말 좋은 유전자만 물려받았는데 그랬나 보네. 어렸을 때는 또 왕따였다 그럽니다. 말도 막 더듬고 하는 게 어렸을 때 왕따여서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말을 더듬는 지금 그래서 PT 할 때 보면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처럼 아주 유창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말만 좀 더 잘했으면 더 유명해졌어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근데 창업을 할 때 이 실험이 또 유명해요. 1달러 프로젝트라 그래서 냉동 핫도그하고 오렌지를 먹으면서 한 달 버틸 수 있다면 나는 창업을 하겠다. 근데 한 달을 버텨보니까 살만하더래요. 그러니까 30달러로 한 달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돈을 다 사업에 투자해도 되겠다 해서 집투 코퍼레이션을 만들었는데 그 집투라는 회사가 그 주변 지도와 그 회사 전화번호를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였어요. 요거를 이제 키워서 컴팩에 3억 5천만 불에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7%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2,200만 불을 얻게 됩니다. 그게 28살 때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이미 갑부가 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자금을 기반으로 엑스닷컴을 설립을 하고 그 엑스닷컴이 온라인 은행 서비스였는데 은행 송금 서비스 요게 페이팔이에요. 그 유명한 페이팔. 그 왜 이베이 초창기에 하셨던 분들은 지금 페이팔 말고도 좋은 결제 서비스가 많은데 다 페이팔이었잖아요. 초창기에는 다 페이팔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였고 그러니까. 안전하고 예, 카드 정보 유출될 가능.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페이팔을 설립을 했는데 합자한 회사와 또 틀어져가지고 페이팔의 CEO에서 경질이 됐어요. 그런데 마침 2002년도에 이 페이팔이 이베이에 15억 불의 판매가 매각이 됩니다. 그때 앨런 머스크가 11%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1억 7천만 불을 거머쥐게 되죠. 이게 종잣돈이 돼서 그러니까 스페이스 X라는 걸 2002년도에 설립을 해서 본격적인 우주항공 산업을 시작을 해요. 일론 머스크는 어려서부터 그 에너지 재생 산업과 우주선 항공 산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 X를 설립을 한 다음에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냐면 이 화성에 화물을 보내겠다. 네. 그래서 우주 시대를 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사에 가서 야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이제 화성에다가 화물을 좀 쏠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돼? 그 계산기를 뜯들어 보니까 이게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격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머리를 쓴 게 야 러시아에 지금 남아도는 핵탄두가 많은데 핵탄두 빼고 그 깡통 로켓 그 ICBM 그 깡통 로켓을 빌려다가 사서 그걸로 쏴서 보내면 좀 돈이 덜 들지 않겠냐. 그 현금 싸가지고 러시아로 날아갑니다. 근데 러시아 형들이 또 어떻습니까? 뭐 그런 현금 들고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와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했대요. 그런 상황에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야 이거 그냥 내가 로켓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가지고 팔콘 1이라는 로켓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우주로 보내겠다. 세 번의 발사 실험을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진 돈 이제 뭐 다 뭐 탈탈 털어가지고 정말 거지가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번째 만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연이은 발사가 계속 성공을 거두면서 엄청난 사건을 하나 일으켜요. 그 당시에는 그 모든 로켓은 일회용이에요. 한 발사하고서 그걸 다시 재활용, 다시 그게 대기권에서 돌아와가지고 그걸 안전하게 착륙시켜서 그걸 다시 재활용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우주항공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 국방성의 협력업체로 지정이 되고 나사로부터 3조 투자금을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 나사에서도 그 우주정거장의 보급분본에 이제 스페이스X를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물론 뭐 최근에 그 로켓 그 압력 테스트하다가 한번 또 폭발했잖아요. 며칠 전에. 많은 어떤 실험적인 시도들을 통해서 우려 반, 뭐 기대 반 지금 이러고 가고 있고 2025년에 화성에 드디어 사람 보낸다.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80명 태워서 보낸다 그래요. 만에 하나 80명 막
각종 재계 인사들, 유명인들 태워서 보냈는데 이게 우주에서 폭발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나지. 네. 그러니까 이런 화제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CEO로 있는 테슬라가 주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2004년도에 마틴 에버하드하고 마크 다페닝이라는 네. 두 설립자가 설립을 했는데 페이팔을 매각하고 받은 돈, 네. 그 엄청난 자금으로 최대 주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틴 에버하드하고는 소송까지 갔어요. CEO로 내가 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의 CEO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소송에서 이겨서 CEO가 되고, 그 다음에 마크 다페닝도 2009년도에 회사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독주 체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솔라시티라고 해서 네. 그 배터리 팩하고 배터리 월, 네. 그러니까 UPS 같은 네. 에너지 저장 산업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솔라시티가 슈퍼차저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전력을 더 값싸게 슈퍼차저로 공급을 하는 것이 테슬라의 인프라에 아주 근간이 되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원래부터 일론 머스크가 에너지 재생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슈퍼차저와 그 싼값의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하이퍼루프라고 그래서 시속 1280km로 그 튜브로 달리는 네. 전기 열차 같은 그렇죠. 그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음속 전기 비행기도 이제 상용화하겠다. 수직 이착륙을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 사건을 몇 개 일으키던데 2014년 6월에 네. 그 특허 우리는 다 공개한다. 그래서 테슬라 특허들이 전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삘 받아서 한 게 아니라 2008년서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술이 이제 도입이 돼서 차세대 환경을 조성을 하려면 모든 기술은 공유를 하고 거대 공룡 기업들이 제한 없이 들어와서 기술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지론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2014년도에 개방을 했죠. 토요타가 통 크게 자기들도 한다 했는데 토요타는 2030년까지 한시적입니다. 그렇죠. 뭐 일본 친구들이 다 그렇죠. 뭐 항상 뒤끝이 있어. 그리고 항상 뭔가 계산을 해, 그 친구들은. 그 사이에 공짜로 막 쓰다 보면은 우리 거 계속 쓸 거야. 그렇죠. 그 뒤에는 돈 내고 써야 돼. 기술 자문료. 그러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공짜라고 하는 건 잘 봐야 돼요. 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다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를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고 그렇죠. 발전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테슬라는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최초의 자동차 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전자회사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설비라든지 생산 과정 공정들도 거의 이제 전자제품을 생산하듯이 전자동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사이버 트럭이 나왔는데 그 사이버 트럭 디자인을 놓고 얘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뭐 하다만 디자인이냐, 무슨 뭐 그 습작도 이거보단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항상 그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싼 값의 전기차를 제공하려면 모든 공정이 자동화가 돼야 된다. 그런데 모델 3를 자동화 공정으로 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모양이 이 굴곡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생각대로 안 돼서 지금은 라인에 조립 기술자들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채용을 얼마 전에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 가격대에서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재료와 그 출력이란 말이죠. 그거를 그 가격대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 생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그렇게 정말 뭐 깍두기 썰어 놓듯이 했던 건 자동화 공정에서 최대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게끔 하는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애플이 2015년 이후에, 그러니까 2012년부터 이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겠다. 그리고 2015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인력을 이제 확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때 테슬라의 핵심 엔지니어들을 거의 1000명 가까이 빼갔어요. 헤드헌터를 아주 전략적으로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빠개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슬라에 취직 못하는 애들은 그냥 애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도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때 모델 3가 설계가 잘 진행되고 생산 계획이 차곡차곡 진행되다가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구나. 애플에서 핵심 인력을 많이 빼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런 분석이 좀 있습니다. 물론 헤드헌터만 당한 게 아니라 애플의 그 디자이너들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을 또 많이 빼왔어요. 한 100명 정도가 또 애플에서 테슬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직을 애플에서 이렇게 테슬라로 이직한 것보다 테슬라에서 애플로 많죠. 이직을 더 훨씬 더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애플도 자동차를 만든다는 얘기만 무성하고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어떤 식으로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을 할 건지 아직은 구체적인 모습 그 프로토타입도 안 나왔는데 뭐 현금 200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전자회사인 애플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전기차에 대한 지도가 또 한번 요동칠 가능성은 높죠. 더군다나 애플처럼 그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를 그 확장하기 위한 생태계를 그러니까. 잘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어떤 식으로 애플이 펼쳐나갈지 연기차 사업을 이게 초미의 관심이긴 합니다. 어쨌든 애플과 테슬라가 만들어가는 차후에 자동차 시장 그리고 거기에 기존의 내연차 회사들이 가세를 해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기존의 시장을 방어를 하기 위한 노력, 그 피나는 눈물의 노력. 자, 어느 쪽이 승기를 잡고 어느 쪽이 시장을 주도할 것인지를 관망하는 건 정말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한 5년 내지 10년까지가 상당히 다이나믹해지겠네요, 시장 상황이. 그렇죠. 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건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장이 변함에 따라 적과의 동침이 이제는 그렇죠. 그래야 아주 되겠죠. 일상화되고 정말 이 회사와 이 회사가 합친다고? 네, 이런 충격적인 인수합병, M&A 아니면 합작 회사들 이런 시도 연속적으로 계속 벌어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격변의 시대, 또 기술 혁신의 시대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악몽과도 같고 지옥과도 같은 변화일 수 있으나 또 새로운 세대를 맞이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통해 시장을 리딩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대력을 발견하는 것 이상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목전에 둔 소비자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시기와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들에게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어떤 변화가 올지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또 선입견 없는 정신으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익히면 되는 거예요.